발꿈치가 흉하게 튀어나와 축 늘어진 채 색상마저 칙칙하게 낡은 그 남자의 가디건은 한 번도 좌우 단추 높이가 올바르게 끼워진 걸 본 적이 없다. 수염 덥수룩하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배 나온 아빠 같은 그 남자의 싸구려 스킨 냄새는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된 동네 작은 목욕탕을 떠올리게 만든다. 미쓰리는 오늘 또 그 남자의 반쯤 까진 정수리를 죽일 듯한 눈초리로 뒤에서 경멸하듯이 쳐다보면서 같은 입사 여직원들과 함께 그 남자 흉을 보며 불타는 눈으로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있지만 이미 뜨거운 한증막같이 바짝 건조해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이 남자 말고는 그 누구도 머물 공간이 없다. 엄마는 물론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저주받은 짝사랑의 마법 때문에 오늘 밤도 혼자 술 마시며 울다 지쳐 젖은 눈가로 쓰러지듯 잠드는 가엾은 미쓰리.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들킬까 창피해서 혼자서만 몰래 듣는 방송 최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지금 미국 경제에 금년 1, 2, 3, 4월까지 해가지고 현재 상황을 기축통화 패권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다음 시즌을 누가 차지하냐를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진행되어 온 그 계획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그런 헛소리 다 집어치우고 지금 시장의 모습이 어떤가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재 시장의 모습, 제가 이제 제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저번 시간까지 봤던 것이 심층 해류의 모습이라면 지금 그냥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모습인가, 시장 참여자들의 모습은 겉으로 지금 드러나는 표층 해류의 모습, 현재 시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결국 미국은 향후 경기의 침체 그리고 소비의 위축이 예상되는데 반해서 시장에서는 아직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의 이제 기업 실적 위축,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진 않았다고들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아직도 지금 주가가 좀 붕 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향후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신용위기나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고 동결하고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즉 금리 동결과 향후 인하를 기대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과도하게 서로 먼저 바닥을 선점하려는 경쟁심이 발동해 가지고 여전히 주가가 높은 거예요. 포모죠, 포모. 그래서 특히 빅테크의 AI 열풍이 지금 이 모든 열기를 합리화시켜 버렸어요. 그러죠? 지금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오고 뭘 어쩐다 해도 지금 사람들의 마인드에 딱 심어져 있는 게 뭡니까? 경기 침체가 와도 AI 열풍은 이미 불이 붙었고 전 세계가 AI 경쟁으로 갈 거고 서로가 AI를 국가적으로도 빅테크 기업들도 누가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냐를 놓고 경기 침체가 오든 위축이 오든 지금 서로 간에 치킨 게임을 벌일 것이다. 그래서 이 AI 열풍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소비 위축이 와도 AI 부분은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들의 밸류에이션이 특히 빅테크 위주의 이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이 정당하다. AI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죠. 저도 사실은 이거 예상 못했던 바입니다. AI 열풍이
제가 뭐 NFT 열풍, 뭐 저기 그 다음에 그 뭐 빅테크 열풍도 작년에 뭐 어느 정도 뭐 꺼질 거다. 메타의 그런 뭐 메타버스도 말도 안 되는 웃긴 거로 꺼질 거다. 코웃음 치면서 다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AI에 대해서는 그렇게 코웃음 못 치겠어요. 저도. 이건 확실히 뭔가 변하긴 변합니다. 하지만 한 번은 무릎 꿇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당장 AI 쪽에서 어떤 매출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앞으로 당분간 1년, 2년 동안은 투자의 길이에요. 사실 더 그렇게 물밑에서 투자를 했어야 되고 지금 빅테크들도 쓸데없는 어떤 매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연구는 어느 정도 좀 늦춰지고 위축됐어야 되는데 그놈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완성되지도 않은 오픈 AI를 지금 시장에다 먼저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 위험성은 지금 굉장히 크고 불안전한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터뜨리고 검색 시장도 자기들이 선점을 하면서 구글이 90%를 잡고 있는 검색 광고 시장을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한번 비집고 들어가려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던져버렸고 그러면서 오픈 AI는 나와가지고 다른 전 세계의 많은 저기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같은 그 연구자들이 볼 때는 야 이걸 지금 시장에 내놓는다고 엔지니어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아무리 배고파도 그 어디 댄스 음악이나 저기 JYP나 저기 SM에서 하는 우리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돌은 우리는 그런 거 음악으로 안 쳐주잖아. 어? 우리는 락커야 락커. 아무리 배고프고 라면만 끓여 먹고 연습실에서 퀴퀴하게 그 곰팡이 냄새 피는 지하 연습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해도 우리는 락 스피릿을 우리가 음악인 예술인으로서 락 스피릿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그 연구인들끼리 엔지니어들끼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알트먼인가 걔가 오픈 AI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돈 벌겠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 기술자들이 볼 때는 야, 저 자식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내놓는 거는 우리 기술자들의 상도덕이 어긋나지. 지금 이거 보니까 아직 이렇게 불안전한데 이걸로 먼저 선점해서 돈 벌겠다고 말이야.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꼴이. 그리고 지금 그거를 계속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메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그거를 계속 오류를 지금 발견하고 하면서 이거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직 완성도 안 된 것들을 풀어놔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를 공짜로 지금 다 쓰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잘못된 정보를 내놓기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계속 오류를 수정해가면서 공짜로 지금 베타 테스터를 전 세계인을 1억 명 넘게 베타 테스터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그 개인 정보에 공짜로 다 들어가면서 사실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영악하고 똑똑한 거지만 같이 이거에 지금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연구해오고 있던 다른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볼 때는 샘 알트먼 같은 오픈 AI의 행태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당장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이 나오겠다. 이제 겨우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것이 얼마만한 돈이 나오는지 매출 검증은 안 되는데 너무 붕 떴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옆길로 한번 새는 참 묶어 갖고 다녀야죠. 묶어 갖고 밖에 나갈 때. 현재 빅테크의 실적 선전, 특히 이번 주까지 빅테크들 뭐 나왔는데 괜찮죠, 나름. 특히 AI 분야의 기대. 사실 그 뭐 다른 분야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뭐 저기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가장 그 돈이 나와야 될 캐시카우, 클라우딩 분야에 대해서는 역시나 예상보다는 조금 선방했다고 해도 좋지가 않아요. 확실히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확 줄었고 많이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AI에 대해서 AI는 돈 한 푼 번 것도 없죠. 오픈 AI는 돈 한 푼 번 것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 계속 전망을 막 장밋빛 전망을 내놓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든 판도를 뒤집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막 좋은 얘기 합니다. 막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죠. 그 빅테크들이. AI가 없었으면 이번에 어닝 비트가 아니라 사실은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AI의 힘에 지금 모든 게 정당화되고 있어요.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고요.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향후 가이던스가 문제고요. 다만 확실히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난 그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로 많이들 지금 변했긴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위로도 못 가고 딱 그 수준에서 지금 옆으로 흐르는 이유도 사실은 그 실리콘밸리 사태의 그 각인 효과가 컸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물밑에서 이만한 신용 경색의 위험이 계속 가고 있고 또 경기 침체의 위험이 이렇게 오고 있구나. 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뭔 일이 생겨도 주가가 다시 빵빵 주가만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겠는데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AI가 정말 뭐 이런 컨센서스의 변화가 없었다면 사실 AI 때문에 지금 빵빵빵빵 해서 지금 거의 정고점 갔어야죠. 작년 수준까지 갔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나온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표들을 보면 사실은 양면적으로 해석할 여지들이 부분에 많은데도 이제는 시장이 예전하고 틀려진 건 확실히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악재도 무조건 호재다라는 식으로 그랬지만 그런 어거지는 지금 없어졌죠. 무슨 얘기냐면 즉 사람들이 지금 인정하기 시작한 건 예전에는 죽어도 인정 안 했던 게 이제 이번 어닝 시즌에는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옆으로 잘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건 뭡니까? 인플레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는구나. 다들 인정했죠 이제. 1분기밖에 안 지났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의 예상은 틀린 것 같다. 뚝뚝 잘 떨어진다고 곧 떨어진다고 근원물가도 난리를 쳤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슬슬 다들 인정하고 있죠. 안 떨어질 것 같아 하반기에도. 그 다음에 침체 무슨 얘기냐. 미국 경제는 소비도 튼튼하고 그런 거 절대 안 온다. 1, 2월 달 떠들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슬슬 이제 2분기부터는 침체가 올 거라고 다들 입을 확신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의 변화라는 겁니다.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신용 경색의 위험도 역시나 결국 시스템적 위기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전체 시장 경제를 신용면에서 앞으로 계속 위축시키면서 대출 문제랄지 뭐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업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을 점점 위축시켜서 결국은 경기 침체를 가져올 또 다른 요인이 되겠구나.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연준이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표현했던 핀테크식 지원으로 일부 어떤 그런 중소은행권 위험한 은행들의 QT 지원을 이렇게 그 바이백처럼 저번 시간에 살펴본 기사 바이백처럼 지원을 해주니까 돈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다시 QT가 끝나고 QE로 돌아선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이거 누군가 어떤 분이 댓글로 블로그에 물어보셔갖고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했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QE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QE는 아닌 것 같고 틀리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서로 간에 QT냐 QE냐 가지고 언쟁들이 많을 것이다. 제가 사족을 달아서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뭐 QT QE 가지고 뭐 대출이 실제적으로 늘었다. 그 이후로 은행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QE 아니냐 양적 완화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틀림없이 이 돈을 일단 너희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는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너희들 국채 많이 들고 있고 위험한 애들은 일단 이 돈 다 지금 좋은 말로 좋게 빌려줄 때 가져가 하니까 저요 하고 너도 나도 가져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들 돈들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걸 QE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게 자기들한테 위험해서 당장 뭔가 필요하다 자기들이 하면은 그 돈으로 절대 대출 안 해주고 자기들 위험한 것부터 막고 있겠죠. 대출은 점점 줄이고 오히려 위험한 부실 대출은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전히 그 중에서도 정신 못 차린 애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까지 큰 위험은 없는데 하는데도 저렇게 공짜로 저리에 빌려준다고 나라에서 하니까 무조건 가져다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뭐 가만히 뭐들어 가져가겠어요. 그거 바라보면서 뭐 기분 좋게 잠들라고 집에다 모셔놓으려고 가져가는 건 아니죠. 그걸로 또 돈놀이 하려고 가져가는 거죠. 옳다구나 하고 지들은 별로 힘든 것도 없는데 가서 어이구 이렇게 빌려준다니까 우리도 가져갈래요. 자격 되니까 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사방에 대출해 주는 거죠 또.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놈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거 가지고 QE다 라고 주장하기 전에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QT냐 QE냐를 보면 정말로 QE로 유동성이 완전히 완화돼서 실제적인 QE가 났다 하면은요. 자산시장이 다시 위로 빵 떠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안 와야 되고요. 당연히. 경기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들이 그 이후로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3월달, 4월달 나온 경제 지표들이 지금 시장이 지금 다시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는 걸로 나옵니까? 계속 더 경기 위축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뭐 어떤 일부 지표들만 보고 QE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중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언급했지만 이거 가지고 QT냐 QE냐 서로 말싸움할 때가 아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작년 10월에 있던 바이백 프로그램처럼 뭡니까? 미국 자기네들은 앞으로의 신용 경색 위기, 자기들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게 될 수 있는 금융 위기를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들은 소방 훈련하고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일 터지고 이번 주처럼 퍼스트 리퍼블릭 터지고 딴 일 터지면 아이고 미국 어떻게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애들 다 쓰러져 죽는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그게 지금 미국이 의도하는 거고요. 나 미국 FBI에서 CIA에서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 미국 사랑합니다. 아시죠? 저 맨날 영화나 음악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 이런 경제 얘기 사실 하기 싫습니다. 이런 머리 아픈 얘기 그냥 저만 알고 있고 싶어요. 별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거라고.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하면 음악 얘기나 뭐 예술 얘기, 뭐 영화 얘기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이게 또 한번 벌린 일은 또 끝까지 좀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고 좀 그런 엄격한 스스로의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벌려놓은 판을 접지를 못하네요. 이렇게 어디까지 얘기했죠? QTQE 하다가 어쨌든 지금 시장은 어닝 시즌이죠. 그래서 어닝 시즌이니까 당장 어닝 시즌일 때는 그 어닝에만 집중합니다. 예상보다 높냐 낮냐 가이던스가 어떠냐 주가가 오르냐 마르냐 이거 지금 어닝 시즌 끝나고 이제 FOMC 끝나고 진짜 주가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죠? 다음 주 애플까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나면 아무리 빅테크 AI 열풍이 있어도 2분기부터는 이제는 경기 위축과 침체를 생각해 봐야 되고 소비 위축을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금리 인상을 5월 달에 했을 텐데 하반기에는 대충 어떤 식으로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할지 힌트를 주냐 그것만 이제 쳐다보겠죠. 당장은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해서는 빅테크들의 견고한 실적 발표에 집중하면서 환호하고 있죠. 지금 야 예상보다 좋다 하고 근데 이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얼핏 이미 월가에서 예상치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이번 그 어닝 시즌 발표에서 크게 어닝 미스나는 일은 없을 거다. 대부분 다 예상치에 맞게 나오니까 큰 일은 안 일어날 거다 했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장은 더 자신감을 갖는 게 3월에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빡 떠졌다가 그 회복하는데 너무나 오버슈팅 회복을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그걸 다 회복했죠. 오히려 지금 예전 전고점 부분까지 다 회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기술적 지지선이나 이평선들이 전부 정배열되면서 지금 기술적인 그 차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거는 상승세예요. 그런 것들이 더 시장에 대한 그런 기술적 분석들이 지금 자신감을 크게 심어주게 됐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침체 사실, 즉 예전만큼은 앞으로는 기업 실적이 예전만큼은 못할 것이다 라고 수긍들은 해요. 하지만 지금 주가를 떠받치는 건 뭡니까? 역시나 이게 중요한 건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막바지다. 모두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향후에 경기 침체나 금융권의 신용 위기가 올 거를 두려워해서 결국 연준은 아무리 지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말 거야 라고 연준을 업신여기면서 결국은 그것이 지금 시장의 모습을 합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야, 앞으로 뭐 경기 위축되면 더 지금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안 떨어지니까 시장이 여기서 지금 이 주가가 나올 리가 없지, 빨리 빠져나와 한데도 안 빠져나오는 이유들은 웃기고 있네. 지금 보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경기 침체 오고 신용시장 지금 뭐 위험도도 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린다니까. 그 뭔 일 생기면은 꼭 그때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했어. 피봇을 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번 5월 올리는 게 마지막이고, 잘해봤자 이제 9월부터 빵빵 떨어뜨릴 거고, 아니면 당장 6월부터 금리 인하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게만 되면은 다시 유동성 지원해주고 하는 거니까 다시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고 지금 버틸래. 왜? 다시 날아가면은 지금이 바닥이잖아. 안 그래? 그렇게들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겨운 떡밥이죠. 뭡니까? 연준은 이제 다음번엔 진짜로 피벗을 금리 인하를 하고야 말 것이다. 이거 작년부터 1년 동안 이어진 떡밥입니다. 왜? 근거는 예전 몇 년 전에도 몇십 년 전에도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다 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연준이 이제 좀 있으면 FOMC도 있는데 하반기 금리를 인하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가볍게 짚어볼까요? 1분기의 미국 경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시장의 입장이 아니라 연준 의장의 입장, 연준의 입장에서, 즉 금리를 결정하는 주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자고요. 종합하면 지금 시장의 모습은 인플레이션, 즉 근원 물가는 끈끈하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여차하면 위로 다시 튀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인플레가 아직 제대로 잡히지 못했다는 건데, 이제 와서 쉽게 피벗을 할 수는 없겠죠. 연준의 입장에서. 그러나 정말 시장이 걱정한 것처럼 기업의 투자 축소나 지금 보면은 운송 부분 섹터의 부진, 지속되는 제조업 구매지수 등의 위축 국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경기 침체는 이미 대세를 탔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지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계속 나오는 지표들 보면 서비스업은 계속 화랑이고 확장 국면으로 나오는데, 서비스업 그 제조업 지수죠. 물가 지수죠. 그런데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못 살아나고 있습니다. 석 달, 넉 달째. 지금 살아나는 거는 정말로 경제에 힘이 되는 제조업은 계속 침체로 빠지고 있다는 건데, 오히려 서비스업들은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서비스업들이 살아나는 건 결국은 서비스 물가, 임금이 상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고용은 탄탄합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경기는 제조업에서 침체되는데 물가는 여전하게 안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상황이 선진국들에서 공통으로 지금 전 세계 금리를 선도해 나가는, 밑에 신흥국들은 얘네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구 선진국들의 공통 현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지금 면면을 들여다보면 작년부터 우리가 쭉 봤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극렬 우파 정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면서 각 나라들이 다 반이민 정책 펴고 있고요. 각국의 지금 포퓰리즘 정책도, 지금 마크롱을 끌어내리고 지금 올라가려는 그 여자 트럼프, 프랑스의 그 여자도 그 사람이 내거는 항상 공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아랍 무슬림계부터 해서 이민자들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탈리아에 있는 그 무솔리니 후에 그 여자 총리, 극우파 총리도 똑같죠? 이탈리아 지금 난민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신냉전과 그 다음에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또 이제 각국의 그런 포퓰리즘 정책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신냉전과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간해서 못 떨어지고 계속 유지되게 만들고 있죠. 고금리 정책도 유지되게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로 인해서 경기의 위축이 신냉전과 디커플링으로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모습에 빠졌습니다. 중국 역시 신흥국이긴 하지만 바로 우리가 중국 국제 정세에서 저번에 쭉 살펴봤듯이 청년 실업률도 높고 다만 현재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티면서 중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재정 부양책과 통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도 저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1, 2, 3월 거 결산 다 내봤었죠. 국제정세 시간에. 역시나 서비스업만 살아나고 있고 제조업은 경기 침체로 똑같이 선진국들하고 똑같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뉴스가 또 하나 있어서 가까봤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일요일 4월 30일 뉴스입니다. 왜 이래? 4월 30일 뉴스를 보면 지금 중국의 4월 달치 제조업 PMI가 또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역시 4월 달치도 수축 국면입니다. 즉 글로벌 수요 둔화와 지속적인 중국 내 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서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로 경제 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이제 나오겠지 1분기에. 그래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 4.5%를 발표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제조업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딱 지금 우리가 몇 편의 그 시리즈로 아주 며칠 동안에 걸쳐 갖고 쭉 살펴본 중국 정세가 지금 딱 바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에 딱 종합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를 두고 중국의 경제 회복이 험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제조업 활동이 예상외로 수축한 것은 결국은 중국의 경제 회복이 중국 공산당이 자신하는 것처럼 고르게 나타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신호다. 중국 경제 회복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또 한번 건드리죠. 부동산 분야 투자는 그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나라에서 뭐 한 채에서 1+1로 집 사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하는데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은 흑자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그 와중에 청년 실업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잠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그렇고 유럽 선진국이 그렇고 중국까지 살펴봤는데 영국하고 일본도 기회되니까 한번 보자고요. 영국은 이미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뭐 다 아실 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요새 와서 제가 안 다룬 지 꽤 됐는데 G7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지금 금리 완화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번에 구로다가 그렇게 자기들은 금리 안 올리고 버텼고 우에다한테 이번에 후계자를 넘겼는데 우에다가 바로 엊그저께 27일, 28일인가요? 이틀 전에 이제 처음으로 자기 주관대로 정책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과를 내놨죠. 똑같이 자기도 구로다처럼 예전 구로다처럼 일본에서 금리 인상 안 하고 계속 양적 완화 기조로 지금 가겠다. 아베노믹스처럼 선언을 했죠. 사실 다 어느 정도 제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그런 움직임이죠.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달러 강세를 받쳐주기 위해서 일본이 희생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그 대가로 지금 작년부터 크게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그런 거에 대한 미국의 향후 미래 파트너가 되고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무력 국가가 되고 한국과의 어떤 지금까지 그 뭐 과거나 뭐 강제징용 이런 거에 대해서 오염수 방역까지도 심지어 독도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일본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지금 미국이 다 뒤에서 암묵적 승인을 해주고 도와줄 거다. 작년부터 했던 얘기인데 지금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리 뭐 구르다 밑에 뭐 우에다가 오든 뭐 누가 오든 뭐 다짜로 끝나는 다짜 돌림이 오든 간에 결국 지금
요새 상황이 어떻습니까? 4월까지 달러가 많이 약세가 됐죠. 가장 그 강세일 때하고 비교했을 때. 예. 그리고 계속 더 막 약세가 될 거다 말들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본은 달러 강세를 받쳐주기 위해서 계속 양적 완화를 고집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달러 약세를 막아주는 역할을 계속 일본은 하고 있어요. 자기들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강달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게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죠. 다만 언제든 미국이 전세계 채권시장에 경착륙을 유동하겠다. 그래서 일본 니네도 갑자기 태세 전환하면서 작년 12월처럼 말만 살짝 흘렸는데도 그때 한번 출렁했었죠. 그러다가 그것처럼 결국은 그걸로 전세계 엔캐리를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계 채권시장의 경색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밀병기로 신호 보내면 일본이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해라 하는 거죠. 작년 말에 그러다가 1차적으로 12월 말에 기습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의 조정을 돌발 시행했고요. 이제는 우에다가 얘가 구로다의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이틀 전에 선언을 했지만 그때 사족을 단 게 뭐냐면 앞으로 필요하면 자기들도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로 살짝 돌아올 수 있게 정책을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지금 현재 정책이 맞는지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겠다. 이 검토 기간은 약 1년이 걸릴 거다. 예상한다. 그런데 언제든 결국은 뭡니까?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든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발판을 마련해 놓고서 사족을 다루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다 예상했던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잘난 체하는 밥맛인데 내가 들어도 제 입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항상 기축통화 패권 전쟁의 움직임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의 움직임, 국채 채권 금리의 일드캡의 어떤 변화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에다가 뭐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는 것도 대충 이러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었다는 겁니다. 너무 건방지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뭐 잘난 맛이 없고 밖에 나가 뭐 사람도 못 만나고 뭐 혼자 이렇게 위축돼서 사는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괜히 또 잘난 척 하는 거죠. 잘난 것도 없는데 다 아시잖아요. 예. 결국은 미국과 유럽은 지금의 인플레이션만 보면 금리를 인하하기는커녕 각국의 중앙은행의 입장입니다. 연준의 입장이고 작년 말부터 얘기했던 대로 예정대로 지금 5월 원래 5월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6월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최소 6개월 이상은 그대로 금리를 유지한 채 지켜보겠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여차하면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반기에 근원 물가는 계속 안 떨어지고 있는데 뭔 일 생겨갖고 다시 물가가 위로 튄다 하면은 오히려 하반기에 야 여기서 끝내지 말고 금리 동결하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한두 번, 두 번 더 계속 더 금리를 올려야겠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예상보다 두어 번 금리를 더 오버해서 올려야만 하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연준의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오늘 살펴본 시장의 모습처럼 대부분 지금 4월 말일인 4월 30일인 오늘 현재 지금 기사들 보면 약 90% 이상의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이미 곧 있을 5월 3일, 5월 초에 FOMC 회의에서 페드가 이번이 결국은 금리 인상 마지막이다. 다음에 더 안 올리고 지켜보겠다라는 말이 나올 걸 전부 지금 10명 중에 9명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동결, 5월 이후에는 아니면 그 이후에 6월 달부터 필요하면 언제든 금리 인하를 할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전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기 침체는 다가오는 게 점점 더 확실해지는데 또 바로 이번 주말에 터진 퍼스트 리퍼블릭 세 번째 희생자죠. 요것처럼 신용시장의 위험성과 위축도 진행되는 게 점점 눈에 보이게 감지가 되는데
어찌 연준의 파월이 너같이 줏대 없는 애가 무슨 배짱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겠냐. 곧 너희들은 항복할 거다라는 거죠. 주말에 터진 FRC. 저번 시간에 여기 그 기축통화와 연준, 그 미국의 어떤 전 세계 기축통화 패권을 잡고 가려는 배후 세력, 금융 세력의 입장에서 요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해석을 했었는데, 오늘은 시장의 입장에서 이번 시간에 잠깐 보죠. 기사가 지금 이 주말 사이에 나온 겁니다. 어제 오늘 나이에. 뭐냐면 퍼스트 리퍼블릭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거죠. 실리콘밸리 은행의 전철을 밟는다. 로이터에 따르면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죠. 여기에서 이르면 결국 관리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주말부터 관리. 이 관리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지들끼리 은행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막 여기서 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은 끝났다. 스톱. 거기까지만 해. 손 떼. 니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너희들을 관리하겠다. 근데 이제 사망 선고 내린 거죠. 요거에 대해서 작년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살 수가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죽인 것 같다는 그런 기사 내용과 제 입장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재밌게 파월에 대한 청문회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 사실 그런 건 진짜 특종감인데, 정말 이거는 퓰리처 상감의 특종감인데 아닌가? 어쨌든요. 예. 퍼스트 리퍼블릭은 결국 그래서 이제 사망 선고 됐고 매각 수순을 밟을 건데, 벌써 지금 이번에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아무도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JP모건, PNC 등이 서로 저요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벌써 오늘 뛰어들고 있답니다. 주말에.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일요일까지 어떤 인수 제한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오히려 지금 내일 월요일 되기 전에 결국 퍼스트 리퍼블릭은 팔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팔리죠. 요런 식으로 되면서 모든 혼란은 다 신용 위기 은행권의 혼란으로 번지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다. 지금은 그렇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폐쇄 조치되고 매각되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역시 영업은 중단되는 거고요. 주식은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퍼스트 리퍼블릭 언급했었죠. 굉장히 알짜 은행이고 부자 은행이다. 이름부터 지금 제1공화국 아닙니까? 강남 부자 은행이라고 했었죠. 여기에 지금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도 자기 집 살 때 대출 여기서 받았다고 했고요. 여기 강남 부자들. 제가 그래서 여기는 운영상에 뭔 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뱅크런으로 쫙 돈 안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 부자들. 그래요. 괜찮다는데 믿고 거기다 놔둬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은행이고, 여기 웬만한 자산 규모 가지고는 예금하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돈 100만 원 들고 가면은 은행장에 직접 버선발로 나와서 날 맞이해 주겠지 하고 제가 자신있게 들어가도 경비한테 쫓겨납니다. 예금 계좌도 못 만들 정도로 부자만 받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런 알짜 은행, 부자들을 상대하는 은행을 누가 안 갖고 싶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달라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왜 저기 자기들이 살라고 비싼 돈에 자기들 그 채권을 사달라 하는데 누가 살라고 하겠어요. 그때는 안 사는데 FDIC가 사망 선고 딱 내리면서 지금 사망 선고 내리고 팔면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경매 들어가듯이. 그러면은 이제 이 알짜 은행이 경매에 나온 거죠. 정말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반값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달라들죠. 이런 대형 은행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살짝 또 소문이 돌더라고요. 제가 이런 소문 다 이렇게 전화 주잖아요. 제이미 다이먼하고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카톡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소문들이 저번부터 좀 있더라고요. 이 FRC 미국은요. 고객들을 관리하는 게 이렇게 이 자산이 관리하는 애들이 이렇게 그 안에 이름이 있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지점장 한 명만 뭐 대출 그 담당자처럼 여러 명의 그 자기만의 고객을 그 관리하는 애들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미리 JP모건에서 빼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괜찮다 해서 너희들 버텼지만 한 달 반 가니까 어때? 사람들이 점점 조금씩 그래도 뭐 큰 은행이 낫네 하고 예금들 빼서 계속 조금씩 예금 인출이 점점 더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지.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빠질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가서 일자리 잃지 말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한 거죠. 그 담당자들. 그래서 네가 잡고 있는 고객이 몇 명이야? 누구야? 돈 얼만큼 예금 네가 갖고 있는 예금 그 VIP 고객들이 몇 명이야? 예금 총 규모가 하면은 너 나중에 그 구조조정돼서 잘리지 말고 지금 슬쩍 우리 JP모건 은행 쪽으로 와라. 그 고객들 끌고 이 미국 은행은 그 담당자가 그 고객들을 아주 친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따님 생일도 알고 있고 생일 선물도 주고 아주 뭐 친하게 지내는 거죠. 같이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하면서 모든 그 부자들의 금융을 다 맡아주면서 근데 전화를 돌리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은행도 이제 좀 지나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는 이제 빼가지고 미리부터 나중에 이제 안 좋은 일 당하지 말고 큰 은행에다가 예금을 좀 같이 뺍시다. 저도 사실 그 은행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고객들이 그래 자네가 또 그런다면은 자네 말 들어야지. 그리고 거기 가서도 그러니까 뭐 JP모건이나 뭐 큰 은행으로 이제 내가 예금 옮길 건데 거 가서도 이제 자네하고는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지? 아예 그럼요 사장님. 저도 뭐 거기 가가지고 조만간 그리 옮길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지. 그런 식으로 뒤에서 물밑 접촉해가지고 JP모건 같은 데서 일부러 빼갔다는 얘기도 지금 소문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요거 이제 제가 내일 다이먼하고 직접 통화해가지고 야 이 친구야 이거 말해봐 하고 한번 꼬셔볼게요. 진짜 그랬나?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그러니까 해가지고 잡아먹고 싶었던 거죠. 퍼스트 리퍼블릭을. 어차피 시간 가면은 퍼스트 리퍼블릭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은데 눈독 들이고 있는 애들 중에 먼저 여기다 돈 꽂아준 300억 달러 모아서 꽂아줬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부터 JP모건부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접촉해서 아까 말한 그런 자산관리 담당자들 몇 명 이제 회유해가지고 계속 이 뱅크런 예금 인출이 더 빨리 돼서 위기가 빨리 오도록 조장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리해 먹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기사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다이먼 회장은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퍼스트 리퍼블릭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열심히. 사실은 잡아먹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이먼 회장이 이끄는 JP모건은 글로벌 금융위기다 신 2008년 3월에 파산한 베어스턴스를 사들인 적이 있죠. 헐값에 이때 은선물 시장을 받아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도 월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최고 경영자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월가의 황제라고 지금 하는데 제가 항상 골드만삭스는 예전부터 넘버 2 잿더리죠. 그 다음에 우리 한석규 씨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넘버 3. 제가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제 머릿속에는 들어있다 말씀을 드렸죠. 누가 넘버 3래 하잖아요. 나 넘버 2야. 이분 그 이후로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제이미 다이먼. 그런데 가장 충실한 수화 역할을 해주고 있죠. 현재는 오히려 골드만삭스보다. 그래서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도 가장 그 옐런과 파월 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가장 빠르게 해주었고 사실 그 대가로 또 이거를 꿀꺽하는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잠깐 또 옆길로 한번 이렇게 저랑 또 산책해 보셨고요. 그리고 또 요 뉴스도 재밌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요것도 인터넷이 안 되나봐. 요것도 퍼스트 리퍼블릭에 공매도가 몰려들었다는 바로 엊그저께 뉴스입니다. 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계속 이제 뱅크런이 되면서 한 달 반이 지나는 동안 부실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미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소문이 돌고 퍼스트 리퍼블릭 조만간 어디엔때 요리 돼갖고 아주
가시 하나하나 깨끗하게 발려갖고 잡아먹힐 것 같다라는 걸 이쪽 월가에 있는 놈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밤마다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런 거니까 모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냄새 맡고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해서 지금 세 번째 언급이네요. 지금까지. 퍼스트 리퍼블릭 좋다고 그 들어가셨던 서학개미들 제가 걱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서학개미들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27일 현지 시간으로 지금 3일 전이네요. 거기 뉴스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95% 폭락했는데 공매도 세력이 수익을 12억 달러 이상 올렸다. 지금 이런 월가의 사정에 정통한 이런 이 안에 제가 아까 이런 뭐 자산 운용사 여기 자산 관리 담당자들을 뭐 어디선가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 고객 그대로 들고 가서 이미 뭐 큰 은행에 가서 붙었고 그런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 지구상의 이 지방 소도시의 이 시골에 있는 이 노인네 귓속까지 들어왔으니 이 바로 그 옆자리에서 맨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월가놈들이 몰랐겠습니까? 아니까 공매도가 달라붙은 거예요. 저기는 요리 되겠구나 한데. 근데 바다 건너에서 지금 그런 사정을 모르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용감하게 요것도 나라에서 살려주겠지 다시 살아날 거야 하고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이런 정보 싸움에서 이렇게 밀리는데 뭐 이렇게 왜 들어가는지 정말. 응? 지난 25일에 갑자기 며칠 전부터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막 50% 떨어지고 30% 떨어지고 날마다 막 그랬죠. 그렇게 절반 가까이 급락한 배경에도 역시 공매도 세력 때문에 더 크게 출렁인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날 하루만 공매도가 4억 5,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뒤에서 이런 큰 결국은 시장의 모습이지만 이것도 결국은 큰 그 뒷배경 금융 세력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일부잖아요. 이런 거 잘 모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무서워서 이런 거는 들어가는 거 아니고 구경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지난 3월부터 4월 27일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퍼스트 리퍼블릭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순매수했다는 기사입니다. 다들 프로 중에 프로여서 딱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한 몇 시간 만에 또 올랐을 때 한 8% 10% 먹고 다 나오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뭔 얘기냐면 결국은 연준의 입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반기 때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연준과 서방의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앞으로 경기 침체는 확실히 오게 되는 와중에 계속되는 고금리 긴축 기조 속에서 은행들의 신용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와 즉 경착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은 시장에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 지금까지의 지난 역사 속에서 매번 그랬듯이 말을 뒤집고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시장은 지금 심지어 지금 3월달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졌을 때도 사실상의 양적 긴축 QE에 나서지 않았냐. 그렇게들 시장에서는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또 정치적으로도 미국은 내년 2024년도 11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이런 식으로 진짜 경기 침체가 오게 되었을 때 그때도 연준이 금리 인하나 피벗을 안 하고 버티면 그때는 정말로 확실하게 경제 위기, 경착륙이 올 거고 그렇게 경제가 망가진 상황에서 내년 11월에 대선을 민주당이 치르고 싶을까요? 그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정치적 압박도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은 다들 그렇게 지금 자신하고 있죠. 예전 하던 대로 이번에도 곧 금년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될 것라고들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입장으로만 따져보면은 위에서 쭉 본 것처럼 절대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지만 시장은 이런 식으로 또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대세적인 전망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주가가 비록 일부 부분에서는 여전히 주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빅테크는 그럴 수 있어. 비싸도. 왜? AI가 지금 어떻게든 날아가는 세상이라니까 그게 합리화가 되고요. 또
빅테크가 아닌 다른 섹터를 보면 많이 싸진 데도 많아요. 지금 빅테크와 달리. 그래서 충분히 싸졌다고 보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연준이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하고 인하하려는 마당에 결국은 이것은 시장의 바닥이다. 더 이상 이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중간중간 많은 숏 포지션들 때문에 오히려 종종 쇼커버린 현상으로 빵빵 뜨고 이면서 계속 붕붕붕 풍선처럼 안 떨어지고 버티고 오히려 위로 찔끔찔끔 더 오를까 하면서 기술적인 어떤 저항선들 다 돌파하고 지금 굉장히 주가는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거시적으로는 뭔 일 터진다 경기 침체 온다 하는데도요. 이게 바로 시장의 지금 표층적인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미래 모습은요. 이렇게 상반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앞으로 하반기 미래 모습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도 서로들 블라블라블라 의견들이 팽팽합니다. 반대 의견들이. 실제 그런 것들은 뭐 다른 뉴스에서 기사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까지 점 여기까지 해서 시장의 표층적인 모습을 봤고요. 심층적인 그런 그 기축통화 패권 다툼의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에서 어떻게 가는가와 일반 그냥 보통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모습까지 여기까지도 봤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